20살 때 나는 일을 그만뒀고 대학에 다니지도 대학에 갈 계획도 없었어. 나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잃은 채 허송세월 하고 있었지. 부모님 집에서 살며 밤새도록 인터넷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자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 나는 항상 약간 내성적인 혼자 노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었어. 밤새 깨어있고 낮을 스킵하는 건 일반적인 패턴을 벗어나 사람들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탈출구였지. 그러다 난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쓸모없는 애들이 늘상 듣는 그런 진부한 잔소리를 아빠한테 듣기 시작했고, 듣다 지친 나는 집에서 나와 독립해 내 게으르고 비사회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로 마음먹었어. 나는 제재소 몇 개와 니켈 광산 몇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저 위 북쪽 숲속 시골에 가족이 있었어. 그곳의 할아버지는 350에이커가 넘는 미개척 숲으로 이루어진 땅을 가지고 있었고, 농사를 짓기 썩 좋은 곳은 아니었어. 그냥 숲, 개울, 연못과 바위로 이루어진 거대한 땅일 뿐이었지. 할아버지는 플로리다에 타임쉐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은 여생 동안 그곳에 돌아올 일도 없었기에 난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그곳에 가서 살아도 되는지 물었고, 그 대가로 벌목을 해서 쓰고 팔고 하겠다고 얘기했어. 그거에 대한 할아버지의 반응을 난 생생하게 기억해. 그러든가 말든가. 네 거기서 시간 낭비하는 거야. 일자리도 없고 학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터넷도 없이. 하지만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 마음대로 해. 그냥 내 집이나 태워 먹지 뭐. 난 할아버지가 신경 쓰지 않을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미 짐까지 다 싸놓았었어. 그리고 아빠한테 내 계획을 말했고, 아빠는 말문이 막힌 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어. 그러곤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며 나에게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아빠에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지. 그렇게 우리는 갈라섰어. 서스펜션이 내려앉고 타이어가 다른 93년식 시빅 해치백에 올라타 14시간 동안 차를 타고 무인지대로 향했고, 나는 똥밭에 뒹구는 돼지 마냥 행복했었지. 집에 도착한 나는 편하게 쉬었어. 그 집은 한 아일랜드 사람이 죽은 후 할아버지에게 물려준 것이었어. 1800년대 중반 그 사람이 어릴 적 가족과 함께 그 집을 지었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었지. 아미티빌 호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 집과 똑같이 생긴 듯했지만 훨씬 작았어. 낡고 검은 주철로 만들어진 어마무시한 스토브가 하나 있었고, 전체적으로 영화나 오래된 역사적 마을 투어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곳이었어. 각종 도구가 가득한 큰 헛간과 오래된 트랙터, 고기 훈제장, 큰 채소밭, 변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닭장이 있었어. 짐을 풀고 쉬고 있자 낯선 환경에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와닿기 시작했어. TV, 인터넷, 비디오 게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 다행히 할아버지는 스노모빌 2대, ATV, 게이터, 오프로드 바이크를 가지고 계셨고, 사냥용 라이플과 산탄총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 나는 대부분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지. 뭐 괜찮았지만 약간 긴장됐었어. 다음날 차를 몰아 마을로 갔어. 그걸 마을이라 부를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서 핵겨울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양의 통조림과 보존식품을 비축한 나는 돌아와서 벌목을 시작했어. 나는 8살에서 12살 때 할아버지가 가르쳐줬던 걸 기억해내느라 애를 먹었지만 4-5시간 후에는 완벽하게 기억해냈어. 트랙터, 사슬과 갈고리, 제리캔과 전기톱을 가지고 숲으로 가 삼나무나 가문비 나무를 찾아서 베어 트랙터에 사슬로 메고, 내가 플랫베드 트레일러를 놓아둔 산길을 향해 끌고 간 후 60에서 90cm 길이로 잘라서 트레일러에 쌓았지. 트레일러가 가득 차면 헛간으로 끌고 간 후 뒤쪽에 있던 큰 유압식 장작 스플리터로 통나무의 직경에 따라 4쪽에서 6쪽으로 나누고, 다 자르고 나면 전부 한데 쌓아 올렸어. 이게 루틴이었어. 길고 힘든 일이었지만 나에게 목적과 즐거움을 주었지. 나는 내 자신을 개척자라고 생각했어. 대자연 속에서 혼자서 나무를 베어내고 마을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으니까.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그 일을 하면서 돈도 벌었어. 뭐 부자가 된 건 아니었지만
그런 곳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을 갖출 만큼은 벌었지. 나는 몇 달 동안 이 루틴을 반복했고 지역 주민들은 나무가 필요할 때 나를 찾기 시작했어. 나무도 쌌고 마을에서 할아버지의 집을 돌보는 젊은이라며 좋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었지. 그러다 겨울이 왔고 모든 것이 똥통에 처박혔어. 농장에서 보낸 겨울은 내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 중 하나였어. 일도 많이 할 수 없었고 흥미로운 인간관계도 인터넷도 없다는 사실이 나를 정말 낙담하게 만들었어. 난 내 인생을 돌아봤어. 사실 나에게 더 이상 친구가 남아있지 않았던 건 내가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을 끊었기 때문이었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을 뒤에 남겨두고 다시는 그들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감정 같은 게 들었었거든. 나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괜찮은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어. 무교였기 때문에 지옥에 바로 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금붕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 내 생각엔 아무데도 가지 않아. 그건 그냥 죽은 거야. 어둠 속에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난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 마치 마지막으로 자동차 시동을 끄는 것처럼. 난 내 가족이 나를 얼마나 그리워할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얼마나 상처 입힐지 생각했었어. 하지만 난 내가 살아온 인생과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불행하고 불안했었어. 몇 주 동안 영하 30도의 날씨와 혹독한 눈이 내린 후 난 스노모빌을 타고 스노슈즈를 신고 소총을 챙겨 숲속 깊이 들어가 이 정신력 고통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었지. 난 오전 8시에 스노모빌에 올라탔어.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고 눈을 가늘게 뜨지 않고는 어디도 볼 수 없었어. 햇빛이 눈 덮인 풍경에 거울처럼 반사되었거든. 연료탱크를 가득 채우고 백업용 제리캔까지 챙겼으니 멀리까지 갈 수 있었을 거야. 스노모빌을 공회전시켜 예열을 하며 난 내 자신에게 진짜로 저지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되뇌었어.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만약과 하지만을 계속 생각했었지. 나는 조시나 까라지 라고 말한 후 스노모빌에 올라타 달려나갔고 트랙터가 다니는 길을 따라 숲속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갔어. 45분 동안 운전하자 길이 더 좁아져 ATV와 게이터가 다니는 길로 바뀌었고 나는 그 길을 따라 점점 깊게 들어갔어. 2시간 30분을 내리 꼬박 타자 U자 모양으로 길이 끝났어. 그리고 난 소총을 쥐어들고 스노우 슈즈를 신었어. 나는 금세 무언가를 깨달았어. 난 누군가가 내 시체를 찾거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메모를 남기지 않았던 거야. 나는 만약 부모님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면 남은 평생 나를 찾아 헤맬 것이고 그것이 부모님의 삶을 망가뜨릴 거란 걸 알고 있었어. 나는 욕을 내뱉으며 소총을 집어던졌어. 내가 한 말을 반복하며 스노모빌로 걸어갔고 스노모빌을 돌리던 난 내가 문자 그대로 방금 소총을 던져버렸던 걸 기억해냈어. 젠장. 스노모빌에서 내려 소총을 향해 걸어갔고 몸을 굽혀 총을 주워 일어서던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어. 내 전신에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차가운 몸이 타오르는 오븐으로 바뀌어갔어. 멀리서 나무 뒤에 숨어 나를 지켜보는 검은 형체를 발견했거든. 그것은 동물이 아니었어. 사람의 모양이었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어. 난 스노모빌 위로 뛰어올라 풀악셀을 밟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2시간 30분이었어. 미친놈처럼 몰았었지.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리고 콩과 토스트를 곁들인 튀긴 볼로니를 먹었어. 나는 배불리 먹는 동안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생각해내며 그것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해했어.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 왔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었을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알까? 이 날씨에 어떻게 살아있지? 날 찾아올까? 내 스노모빌 흔적을 추적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 그리고 난 플로리다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전화해보기로 결정했어.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 아마도 해변에서 맥주를 마시며 쉬고 있었던 거겠지. 젠장.
나는 속으로 되뇌었어. 난 그저 내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빠한테 전화를 했고, 아빠는 내게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나는 사냥을 나갔다가 무언가를 봤다고만 말했고, 내가 본 것에 대해 설명하자 아빠는 전화 너머로 침묵했어. 아빠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 내가 어릴 적 농장에서 살았을 때 나와 한 여자애가 호수로 수영하러 갔었다. 우리는 8월에 자전거를 타고 갔어. 곰이 주변에서 어슬렁거렸기 때문에 소총을 가지고 갔었지. 나와 여자애가 헤엄치고 웃으며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저편을 가리켰어. 나는 연못 건너편을 바라보았고, 거기엔 불에 바짝 타버린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서 있었어. 그는 시꺼멓게 그슬려 있었고 머리엔 약간의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어. 내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어. 팔이 너무 길어서 손이 무릎까지 닿을 정도였지. 놈이 우리를 향해 미칠 듯이 높은 찢어지는 비명을 내질렀고 새들이 나무에서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연못에서 달려나와 소총을 잡아들고 그놈을 향해 총을 쐈어. 놈은 나무 사이로 사라졌고 나와 여자애는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는 내내 겁에 질려 있었지. 그게 내가 그걸 본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사실 네가 그걸 말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이나 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어. 너 진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 아들아. 아님 그냥 집에 오는 건 어때? 어차피 거기는 지루하잖아. 나는 아빠한테 나는 여기 머물 거고 여기에 있는 게 즐겁다고 말했어.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지만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 유일한 차이점은 내가 더 명확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 뿐이었어. 나는 만약 이놈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면 걸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총을 들었고 모든 방에 장전된 총을 두었어. 어떤 건 슬러그이고 어떤 건 산탄이었어. 나는 또한 헛간에 있던 숫돌로 아주 날카롭게 나를 세운 도끼를 가지고 있었어. 내가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손목을 친다면 아마 손은 바로 잘려나가거나 적어도 끝자락만 대롱대롱 남게 될 거야. 밤이 다가오자 나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모든 불을 끄고 모든 블라인드를 열어서 시야를 확보하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 어렵게 했어.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위층에는 큰 창문이 있는 침실 2개가 있었고 둘 중 하나는 발코니가 달려 있었어. 나는 바로 그곳이 감시하고 저격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었지. 놈이 오는가 감시하기 위해 자리를 잡으면서 나는 방금 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어. 나는 여전히 우울했었지만 이제 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신경 써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 아마도 그게 전부였던 걸지도 몰라. 나는 생각했어. 계속 활동적이고 바쁘고 생산적으로 지내는 것, 거기에 약간의 짜릿함을 더한다면 마음속에 쓸데없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있었던 걸지도 몰라. 내가 개인적으로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있던 그때 눈 속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어. 창밖을 내다보니 내 눈앞에는 전에 봤던 그놈이 서 있었지만 전과 달리 지금은 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 나는 강한 긴장감을 느꼈고 복부가 조여들며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금방 폭발해버릴 듯 꾸르륵댔어. 아빠가 나에게 묘사한 대로 나를 꿰뚫을 듯 부리부리한 푸른 눈, 거의 빛나고 있었어. 마치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의 겉표지처럼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지. 거기에 놈은 청소하지 않은 바베큐통 바닥에 찌꺼기 같은 색깔과 외형을 하고 있었어. 나는 놈을 쏘려고 현관으로 달려나갔고 내가 무기를 들어 올리기도 전에 놈은 집을 돌아 쏜살같이 달려나갔어. 젠장. 나는 다시 안으로 달려들어갔어. 다른 창문으로 달려가자 놈이 다시 보였고 놈은 그저 가만히 서서 나를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었어. 내가 크랭크를 돌리자 창문이 열렸어. 나는 넌 누구야? 라고 말했지만 놈은 대답이 없었고 그저 나를 응시했어. 나는 네가 누군지 말해, 아니면 쏠 거야 라고 재차 말했고 그러자 놈은 자신의 이름을 말했어. 느리고 늘어진 목이 쉰 말의 목소리로. 내 이름은 주르닥. 나한테 뭘 원하는데?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발 날 내버려둬. 나는 말했어.
그리고 그것은 집에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나를 올려다봤어. 내 코는 지금까지 맡아본 것 중 가장 강렬한 냄새로 가득 찼어. 그리고 놈이 말했어. 네가 안 한다면 내가 할게. 무슨 컴퓨터 사운드 프로그램 같은 걸로 흉내를 낸다고밖에 설명되지 않는 그런 목소리였어. 내가 말했어. 뭘 하는데? 스스로를 죽이는 거. 넌 실패했어. 내 심장이 얼어붙었어. 난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 그러더니 그놈은 자신의 팔을 집 벽으로 뻗어서 마치 자기가 빌어먹을 스파이더맨이라도 되는 것 마냥 기어오르기 시작했어. 나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아 비명을 지르며 당황했고 소총을 손에서 놓쳤어. 놈이 빌어먹을 창문 바로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때쯤 놈은 창문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져 있지 않았어. 놈은 그 끔찍한 손을 창문 안으로 뻗어 손톱으로 내 팔을 그었어. 나는 내 손도끼를 잡고 놈의 팔뚝에 쑤셔박았고 놈은 총 맞은 곰 같은 소리를 내질렀어. 옆으로 땅에 고꾸라졌고 나는 방에 있는 예비 총을 찾으러 달려갔어. 내가 창문으로 돌아왔을 때 놈은 헛간으로 달리고 있었어. 나는 총을 쏘았지만 별 소용은 없더라고. 이 총에는 산탄이 들어있었고 내가 쏘았던 거리에 적합한 탄은 아니었지. 나는 옷장을 복도로 밀어낸 다음 계단 아래로 밀었어. 그런 다음 침대를 복도로 밀고 계단 아래로 밀었어. 그리고 몇 개의 협탁을 계단 아래로 밀었어. 나는 계단을 꽉 막아서 실질적으로 놈이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갈 수 없게 했어. 벽을 기어오를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나는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거는 걸 좋아해서 나는 문을 잠그고 눈과 귀만 계속 열어두었고 놈을 다시 보지는 못했어. 금세 동이 터왔고 눈 속에서 핏방울이 보였어. 나는 계단에 널브러진 집기들을 기어 넘어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어디에도 놈을 찾을 수가 없더라. 나는 소총을 집어들고 핏방울을 따라갔어. 자국은 트랙터 길을 따라 내려갔고 나는 이 길을 따라 10분 동안 걸어갔어. 난 핏자국이 발자국과 함께 저 앞까지 늘어져 있는 걸 보았지만 계속 따라가 놈을 사냥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어. 아마도 내가 처음 봤을 때보다 더 가면 더 갔지 덜 가진 않았을 테지. 나는 이제 이곳을 영영 떠날 때라고 결정했고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챙긴 다음 차에 타서 그곳을 뒤로 했어. 아빠나 할아버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난 여전히 그놈에 대해서 악몽을 꾸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았는가를 궁금해하고 있어. 나는 놈에 대한 다른 목격담이나 무언가 설명이라도 있는지 조사하려고 노력했지만 불행히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더라. 놈이 악마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그냥 내가 진짜 놈이 뭔지 모르기도 하고 그딴 종교적 개소리는 믿지 않기도 하니 나는 그게 뭐였는지 전혀 몰라. 내가 아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난 후 지난 8년 동안 수많은 건강 문제와 불운을 겪었다는 것뿐이야. 나는 잠을 잘 때마다 거의 95% 정도 주르닥에 대한 악몽을 꿔. 약 없이는 잠에 들기도 힘들어졌고 놈이 창문에 다가오면서 내 팔을 그었던 그 손톱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난 지금도 종종 놈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 이것이 깔끔한 결말이 아니란 걸 알지만 이게 일어났던 일의 전부인데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익명 3616. 멋진 이야기야 오피. 놈이 말을 할 수 있고 이름도 있다는 게 괜찮네. 참고로 놈의 신장은 어느 정도야? 그냥 불에 탄 사람처럼 생긴 게 다야? 아님 뭔가 이상한 동물 같은 특징이라도 있다든가. 그리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악몽은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악몽을 멈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괴물을 마주해 끝장을 보는 수밖에 없어. 아마 190cm 정도 되었던 것 같아. 꽤 컸지. 놈은 굉장히 길쭉한 얼굴에 윗니가 툭 튀어나와 있었어. 사람같이 생겼지만 사람은 아니었고 거의 약간 염색체 몇 개가 빠지기라도 한 것 마냥 생겼었지. 아마 언젠가 또다시 죽고 싶어지는 날이 온다면 다시 돌아가 끝장을 봐볼게. 우리 할아버지는 4년 전에 돌아가셨어. 부지는 아버지와 고모들이 벌채업자한테 팔았고 내가 아는 한 그 집은 허물어졌고 그들이 그곳에서 벌채하는 벌목꾼들을 위해
작은 사무실과 거주 공간을 지어놓았어. 그곳은 온타리오 주 샤플로 근처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곳이야. 익명 4278. 좀 안타깝네. 아마 기자로 가장해서 벌채업자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누군가 뭔가 본 거라도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내가 3년 전에 그런 일을 하긴 했어. 일꾼들은 이미 1년 동안 거기에 있을 때였지. 나는 그 지역의 어류 및 야생동물 기술사라고 말했고, 내가 마주쳤던 놈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곳에 이런 생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었지만, 그들은 그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었어. 우리 할아버지의 땅에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 하지만 그 경계 너머는 그저 끝도 없이 펼쳐진 국유지일 뿐이고 사실상 미개척지나 다름없지. 나는 왠지 그것이 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 아버지가 그것을 보았고, 그 후 25년이 지난 후 내가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놈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 또한 난 그 도끼로 놈의 팔뚝을 아작냈었지. 나는 놈의 팔뚝이 부러졌다는 걸 알아. 왜냐하면 부러지는 소리가 났으니까. 그리고 도끼가 놈의 팔을 완전히 뚫고 들어간 것도 알아. 도끼 뒷부분이 팔에 파묻혀 있었으니까. 놈이 너, 나,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영하 25도 날씨에 그런 종류의 상처를 입었으니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 하지만 난 모르겠어.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곤 해. 가끔 난 내가 그것을 계속 추적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해. 하지만 그러기엔 그때 난 겁이 났었고 날씨도 추웠는데다 마음속 깊이 충격을 받았었어. 그래, 진짜 있었던 일이라니까. 남자 대 남자로서 하는 말이야. 그때까지 그 정도의 두려움과 걱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몰랐었어. 전에 말했듯이 난 항우울제 수면제를 먹고 있고 지금은 심장에 인공 판막까지 달아났어. 겨우 28살에 말이야. 가족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는 운동선수였어. 야외 활동도 좋아했고 내가 그곳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일이 안 좋게 흘러가더라. 아빠나 할아버지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말했다간 분명히 놈을 사냥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난 아빠와 할아버지가 다치거나 혹은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걸 진심으로 바라지 않았으니까. 얼마 전에 나는 공군 사관생도이다. 주말에 심심해진 나는 산림에서 하이킹, 별 구경을 하기로 결정한다. 로키산 국립공원. 숲속의 즐거움을 위해 여자친구도 데려온다. 그리고 모스버그 500 산탄총을 챙기고 여자친구한테는 SKS를 들려준다. 강선 슬러그탄 한 발이면 지상에서 쓰러뜨리지 못할 동물은 없다. 몇 시간 운전한 후 우리는 트레일 시작 지점에 도착한다. 선택한 장소까지 조금 하이킹을 한다. 그곳엔 별 관측을 위한 큰 기관지가 있었다. 캠프를 준비하기 시작해 일몰 무렵에 완료한다. 별이 잘 보일 시간에 알람을 맞춰둔다. 여긴 비가 아니니까 몇 가지는 건너뛸게. 그리고 어차피 니들은 텐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따윈 신경도 안 쓸 테고. 오전 3시쯤 수목산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온다. 으악, 곰이다! JPG. 아마 그냥 흑곰일 거야. 무시하면 사라지겠지 뭐. 빼놓은 음식이 없으니 괜찮을 터였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커진다. 그러더니 냄새가 풍겨온다. 약간 금속성에 마그네슘을 강산에 녹이는 냄새가 고기 썩는 냄새랑 섞인 듯한. 냄새가 강렬해진다. 여기서 본 무서운 스레드들을 기억해낸다. 으악, 곰이 아니다! PNG.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산탄총을 들고 텐트를 나선다. 여자친구에게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되 SKS를 장전해 놓으라고 한다. 밖으로 나가서 숲 속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향해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길이며 내일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한다. 누군가 우리에게 장난질하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서 거기에 더해 우리는 무장했고 훈련을 잘 받았다고 말한다. 뭐 반쯤은 진실이었지. 갑자기 냄새가 없어지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멈춘다. 아니, 이게 되네? 여자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텐트로 돌아간다. 약 30분 후에 우리는 큰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에 방해를 받는다. 엘크 울음소리와 비슷했지만 더 후두음이 강했다.
냄새가 훨씬 더 강렬해져 돌아온다. 헛구역질을 한다. 우리가 있던 기관지의 덤불과 풀 사이로 무언가 큰 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텐트를 들쳐서 밖을 내다보기로 결정한다. 얼마나 끔찍한 결정이었는지. 확실히 곰은 아니었던 어떤 생명체가 커다란 무언가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걸 발견한다. 희미한 광원 아래에서 볼 때 놈은 깡말랐고 7피트 정도의 키에 얼룩덜룩한 회색 피부에 털이 듬성듬성 나 있었다.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무시하는 듯 했다. 어느 쪽이든 불만은 없었다. 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무언가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게 약 15분 동안 지속된다. 놈이 하던 짓을 멈추더니 정확히 텐트를 향해 바라본다. 놈의 눈이 보였다. 보는 것만으로 모든 안정감을 앗아가는 푹 꺼진 검은 구멍. 놈은 갈고리 같은 손톱이 달린 손을 들어 올리더니 한 손가락을 편다. 손가락이라고 부를 수나 있기는 한가? 손가락이라기보단 긴 난 모양의 발톱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나를 가리킨다. 그리고는 놈이 지금까지 가지고 놀던 그것에 대고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좆가, 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야. 놈은 몇 초 동안 꿈틀거리고 움찔거리면서 나를 계속 바라보다가 그런 다음 내가 본 그 어떤 생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무 사이로 달려간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놈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지 한번 보기로 결정한다. 그곳엔 성체 수컷 엘크가 완전히 해체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 산산조각 나 있었다. 신체 부위, 혈액 및 기타 체액이 땅에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흩뿌려져 있었다. 나는 전체를 보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선다. O, K, 1, D, A, Y 라고 쓰여 있었다. 캠프를 정리한다. 내 차까지 전술적으로 빤스런을 친 다음 거기서 빠져나온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가 어떻게 스키노코와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